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 서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평소에 사전을 찾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글을 쓸 때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 사전 검색을 활용하면 문장, 문단, 글 단위에서 각각의 사항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으려면 단어가 문맥에 맞게 잘 써는지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다음은 한 해외 봉사단체의 슬로건이다. 밑줄 친 부분의 단어를 바꾸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자, 팔아, 사고. 팔면 되겠죠. 사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이 슬로건에서 밑줄 친 부분이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 슬로건보다 강렬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젊음을 팔아 마음을 사고 싶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문맥에 맞는 단어를 가려 쓰는 습관을 지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줄 친 단어를 바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죠. 너 한 번도 밥을 먹고 계산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정말 나하고 틀려. 후배가 손으로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뚱뚱한 남자 교수님을 가르쳤다. 글자가 틀렸죠. 그래서 이게 보면 달라를 가르치다를 곤치면 어떤 의미를 놓느냐면 너는 한 번도 밥을 먹고 계산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정말 나하고 달라. 후배가 손으로 편의점을 가리켜 뚱뚱한 남자를 가르쳤다. 이렇게 건치지게 되겠죠. 문맥에 맞지 않거나 생소한 어려운 단어는 의미 전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로 바꾸어 쓰는 습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틀려 가르쳤다. 달라 가르쳤다. 이렇게 건치야 되겠죠. 밑줄 친 부분의 단어를 바꾸어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K 선배는 자신이 신입생 시절 대학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자, 이게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것을 생각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K 선배는 자신의 신입생 시절 대학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조금 부드럽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서 개념 또는 목표를 대체할 경우 뒤에 있는 소설에 개념 뒤에 서지 않아서로 한번 바꾸면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선배는 자신의 신입생 시절 대학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개념이 서지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념을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바꾸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저희 M 쇼핑에서 새롭게 선보인 가방이 있거든요. 컬러풀한 색상들 마음에 드시죠? 우선 블랙 색상 인기가 많은데 화이트 색상, 레드 색상, 블루 색상, 브라운 색상 다 예쁜데 저는 레드 색상이 참 좋아요. 이 위문은 홈쇼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소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영어의 형용사나 명사를 우리말과 같이 섞다 보니까 국적이 묘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돌이켜보면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컬러풀, 블랙 이런 구태여 영어를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오히려 고객들에게 더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를 참 좋은 것 같아요를 좋은 것 같아요로 이왕이면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바꾸면 더 전달사항이 좋겠죠. 자신의 느낌이 판단을 이야기할 때 뭐뭐 한 것 같아요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게 쓰기. 다양한 조사와 의미의 변화에 유의해야 됩니다. 한국어는 조사와 의미의 세임새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조사에는 주어와 목적어, 소수로, 보어 등 문장 성분을 정해주는 격조사도 있지만 의미를 세분화하는 조사도 보조사도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김은혜 장편소설의 칼소리의 첫 문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이 두 가지의 결에서 김은은 첫 문장에서 꽃이와 꽃은 무엇으로 쓸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않기 쓰기. 다양한 조사와 의미의 변화에 유의하자. 한국어는 조사와 의미의 새롭게 쓰임새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조사에는 주어와 목적어, 소수로, 보어 등 문장 성분을 정해주는 격조사도 있지만 의미를 세분화하는 보조사도 있다. 어떤 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의 의미 변화에 유의하자.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의 장편소설 칼소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죠. 버려진 꽃이 피었다. 김문은 첫 문장에 꽃이와 꽃은 무엇을 쓸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고. 그럼 두 번째 유의할 것은 두 문장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남자친구만 키가 크다. 내 남자친구도 키가 크다. 자, 비교해서 만이라는 것은 유일한 존재고 비교해서 같은 분류에 도라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문장의 의미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같은 의미의 문장이지만 보조사의 서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로 읽혀지게 되겠죠. 내 남자친구만 키가 크다. 내 남자친구도 키가 크다. 다른 의미로 읽어지죠. 그래서 우리 말은 다르고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하나만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와 의미의 변화에 유의하자. 세 번째, 그는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중앙도서관 4층의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를 문장에서 공부하다는 공부하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가 결합된 표현을 둘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라는 기본형에 다양한 의미가 붙게 되면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공부해서, 공부하다가 등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사와 의미의 변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장 끝에 나오는 서술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오빠는 집안이 좋고 돈도 잘 벌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친절하고. 자, 여기서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난 왠지 사귀고 싶지 않네. 자, 여기서 서술어가 뒤에 나왔죠. 그래서 한국어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서술어가 문장 맨 끝에 나오게 되죠. 영어는 다르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지만 우리 한국어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맨 끝에 문장이 나오게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거나 읽어야만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이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장을 써야 합니다. 수식어와 비수식어는 나란하게 쓰자.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랫동안 바퀴벌레와 집 먼지 진드기로 동생은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자, 여기서 수식어가 비수식어 거리가 멉니다.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바퀴벌레가 아니죠. 오랫동안 집먼지도 아니고 오랫동안 내 동생도 아니고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자, 수식어와 비수식어의 거리가 먼 문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문장은 수식하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바퀴벌레와 집먼지 진드기로 내 동생은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식어와 비수식어를 나란하게 선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오랫동안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란하게 써지게 되는 겁니다. 비동문과 사동문을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되겠죠. 비동문이나 사동문은 꼭 필요할 때 쓰자. 비동문은 비동이나 사동 표현을 많이 쓰는 영어의 수동태의 문장의 느낌을 주게 되겠죠. 웬만하면 능동 형태에 쓰도록 해야 되겠죠. 간단하로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한다. 나는 사랑을 당했다. 이렇게 의미의 개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그 문제는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어졌다. 이것을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많이 논의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날이니까 집에 가면 환기시켜야지. 이것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환기해야지. 내가 이번에 남자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면 내가 이번에 남자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자, 시켜 줄게와 해 줄게 어떤 사동과 능동의 의미의 개념을 느낄 수 있겠죠. 중의적인 문장을 피하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중의성은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의적인 문장은 행동의 주체와 객체를 혼돈으로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문장 안의 위치를 잘 보고 꾸민 관계에 유의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Y 교수님의 아들 영현 씨는 가족보다 여행을 좋아한다. 이거를 가족과 여행을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꾸면 Y 교수님의 아들 영현 씨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단다.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빨리 올 수가 있겠죠. 자, 중의적인 문장을 피하자. 두 번째, 세미는 아버지 그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자기 소개 시간에 말했다. 세미는 자기 소개 시간에 말했다. 무엇을? 아버지의 그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면 세미는 하가신 아버지의 대표작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자기 소개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미는 자기 소개 시간에 자신이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 어떤 그림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중의적인 문장을 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용주는 눈물을 훔치면서 걸어가는 지우의 뒷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먼저 용주는 이것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영주는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무엇을? 눈물을 훔치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걸어가는 지우의 뒷모습을 용주는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기 좀 더 내용이 전달성이 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쓸 때 이런 중의적인 문장에 대해 유의하여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9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은 외국에서 온 남학생의 글이다. 첨삭전의 글을 읽고 문장 길이와 호응, 맞춤법,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한번 건치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 건져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필사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필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쓸 때 혹은 말을 할 때 문법을 되새기면서 문장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필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겠죠. 뭐에 대한 직관에 의해서 말을 하고 우리는 글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글쓰기 말하기는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읽고 듣는 입장에 서서 자신의 언어를 성찰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면 각자가 쓴 글을 조금가 돌려 읽으며 글 쓰니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신의 글 쓰는 습관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문법적 습관이나 표현을 알고 고치면 보다 정확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또한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 말하는 습관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면 자신의 평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녹음한 것을 들어보면 이런 개인적인 언어 습관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 끝을 어머버리지 않는지, 비수거를 써서 쓰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어서 그것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연습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연습을 하실 때는 바른 말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점을 교정해야 될지 목록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 말하기의 습관이 예입니다. 첫 번째, 청자와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얼굴을 만지면서 말을 하고 있죠.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리가 작아지게 되죠. 그냥 그러다가 다시 말하는 등 표현으로 자주 반복하게 되겠죠. 인강이나 자소서 등을 줄임말로 써서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 습관에서 고쳐야 되는 습관이겠죠. 좋은 문장 필사하기. 자,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이 필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르고 정확한 문장을 쓰고 아름답고 독창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좋은 문장 필사하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기에는 어떤 망도가 없어요. 하지만 많이 읽고 많이 쓰면서 그 효과를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문장을 필사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문장을 필사해서 머릿속에 두면 되겠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선배 작가의 작품을 필사해서 문장 쓰기를 연습했다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잘 쓴 문장을 필사하게 되면 그 문장의 어휘의 선택이라든지 수사법, 사고의 흐름을 몸으로 연습하기는 쉽지 않지만 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한번 봤죠? 미생이라는 드라마. 작가 윤태호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화죠. 만화가가 되겠다고 한 뒤로 스토리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만화가가 되겠다고 한 뒤로 스토리 걱정은 하지 않았다. 소설을 열심히 읽으면 스토리는 잘 쓰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때부터 집에 있는 만화책을 모두 버리고 글로 된 책을 무조건 필사하기 시작했다. 드라마 모래시계 대본, 최인호 시나리오 전집 등을 모두 베껴 썼다. 사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다루는 데만 익숙해. 글씨를 쓰려면 좀이 쑤시고 어딘가 아프다. 그래도 꾹 참고 필사를 계속했다. 일종의 자기학대 과정이었다. 윤태호의 내 데뷔작 쓰레기 같았다 시사인물 2013.5에서 자, 이게서 윤태호가 말한 고백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림은 내가 스토리나 이런 거는 참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림이 아니고 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참 힘들죠. 여러분들이 집에 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다가 못을 보고 하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만 글로 표현하려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필사 연습에는 철저한 계획과 인내가 필요하게 되겠죠. 시작할 때는 주 1회씩 3개월을 지속하시고 그 다음 3개월은 주 3회씩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살펴보면서 필사한 글을 선택하고 스크랩한 후 그대로 한번 옮겨 써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점차 글 내용의 자기식으로 변형, 필사하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의 내용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되 자기만의 표현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모방해서 창조를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글을 읽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저자가 제시한 간결함과 리듬, 쉬움과 같은 것들이 자신의 글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또 관심 있는 분야의 칼럼을 한 편 골라 필사해 보도록 보죠. 자, 이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필사한 것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